안녕하십니까. 수능 영어의 시작과 완성 현지연입니다. 저는 현재 강남대성학원과 두각학원 정규반을 출강 중인데요. 제가 강대에 있은 지는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강대 학생들 까다로운 걸로 유명하죠. 정말 좋은 강의도 많이 들어봤고요. 또 입시에 재도전하는 것만큼 강의의 퀄리티에 굉장히 민감한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제가 걸맞는 선생님이 돼야 되다 보니 저도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강남대성학원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우수 강사로 제가 뽑히기도 했었는데요. 수능 영어 현정 선생님한테 맡기면 괜찮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학부모님들 계시다면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해설위원이기도 한데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는 전국적으로 가장 학생들이 많이 보는 사설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더프 영어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강대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 제가 외부 수업은 아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대치동에서는 대치 위더스, 반포에서는 반포 해매학원에서 단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제 개인 연구소에서는 소규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들어주시는 학부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뒷부분까지 물론 다 봐주시기를 너무 바라고 있지만 혹시 앞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키워드 3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수능 영어 그거 번역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단어 많이 알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해서 국어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닌 것처럼 영어 영역도 수단이 영어일 뿐이지 학생들의 독해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번역이 아닌 이해력이 반드시 바탕이 돼야겠고요. 15%의 법칙, 제가 학생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하는 바인데요. 선생님, 저 영어 공부 진짜 하고 싶은데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다 보니 절대평가인 영어는 자꾸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된다.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저에게 얘기해요. 저는 그러면 15%의 법칙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학습 시간에 25%를 영어에 쓰면 좀 이상한 거죠. 하지만 15%는 반드시 지키자고 얘기하고 그만큼 절대 자습 시간의 양이 확보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30시간 공부라는 친구는 15%는 4.5시간밖에 안 되니까 공부량이 작겠죠. 하지만 일주일에 자습을 50시간, 60시간 할 수 있다면 그 안에 15%? 아니 5, 60시간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10%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라고 하는 과목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는 양 가운데에서 15%의 법칙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최소 주 3회 정도는 공부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매일매일 공부하면 좋겠지만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과목 공부할 게 너무 많은 상황에서 루틴하게 주 3회 정도를 공부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한두 달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3개월 이상, 4개월 이상은 공부해야 등급이 바뀐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농담을 하는데요. 야, 너 라면 먹으려고 물을 얹어놔도 물이 금방 끓진 않잖아. 끓는데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런 것처럼 영어 학습도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부하되 빈도를 높여주게 되면 적절한 시간이 됐을 때 너의 등급은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갖고는 어떤 강의를 들어서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생들을 꾸준히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멘tor,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라고 하는데 왜 1등급 받기가 힘든 거지? 그냥 90점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79점을 받은 학생과 80점을 받은 학생은 실력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79점은 등급이 딱 잘리죠. 그냥 3등급입니다.
89점과 90점도 마찬가지죠. 사실 89점을 받은 학생들이 제일 억울한 친구들이라고 얘기해요. 80점을 받은 친구에 비해서는 어려운 3점짜리 문항을 3개나 더 맞췄는데 세상에 80점을 받은 친구와 동급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등급제가 가진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아주 많은 학생들, 영어를 유창하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왜 2등급을 받는 걸까 궁금하시다면 그 친구들의 대부분이 85에서 89 사이의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시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별 영어의 평가 기준을 보고 계시고요. 서울대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마이너스 0.5점이지만 3등급, 4등급이 되면 2점, 4점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예전에 과고 학생들 또 다른 영재고 학생들 영어 4등급 받고 서울대에 합격한 사례가 있었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연대는 대표적으로 영어의 반영 점수가 아주 큰 학교죠. 연대는 2등급 받으면 1등급 받은 친구에 비해서 95점, 즉 5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고려대학교도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마이너스 3점 차이가 나죠. 자, 이게 입시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연대는 겉보기에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외형적으로 5점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더 납니다. 대학 환산 점수라고 하죠. 자, 언수, 외탐, 비율적으로 환산을 해서 전체 총점이 1010점이 되는데요. 1010점이 됐을 때 인문계 학생의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8.3점 차이가 납니다. 굉장한 점수죠. 자연계는 영어의 비율이 인문계보다 살짝 작기 때문에 5.6점 차이가 나는데요. 자, 이것도 무시 못할 점수죠. 대학 환산 점수 소수점 한 자리? 아니 2자리까지 동점자가 쭉 늘어서 있고요. 추가 합격 전화를 기다릴 때 전화가 오지 않는 점수이기도 합니다. 소수점 2자리까지가 그런 점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파급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영어는 1점 감점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절대평가라고 쉽지 않습니다. 45개의 문제 중에서 항상 5개 정도는 고난도 문제가 출제됩니다. 즉 3점짜리 5개 문제가 어렵다는 건 뭘까요? 그 5개 문제를 다 틀리게 되면 다른 문제를 다 맞춰도 85점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평가원은 난이도를 맞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학습의 필요성은 꼭 인정하고 가셔야 된다. 영어 대충 공부하다가 1등급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수업의 모토는 다 모임인데요. 다 모여라.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어휘, 독해, 실전 전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과목은 공부해야 하는 시간을 아주 많이 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것들을 통합해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vocabulary와 syntax에 있는데요. 저는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성으로 토플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고 흐르다 보면 여기저기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시험인데 수능 시험은 겨우 문장의 개수가 7개에서 10개 정도이기 때문에 한두 문장을 해석 못한다라고 하는 건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시험보다도 영어의 정확한 해석이 중요한 시험이죠. 자, 근데 느낌으로만 해석한다? 또는 얼버무리다가 한두 문장 놓친다? 그건 아주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학술적인 어휘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수능의 실용문, 듣기가 출제되지만 고난도 문제는 학술적인 지문에 있기 때문에 학술적 글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저는 단어 설명을 수업 때 좀 비중 있게 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를 다음에 예시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댁에 있는 자녀분들께 successive, observance, contraction 이거 무슨 뜻인지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많이 본 건데 답을 못합니다. 특히 이런 단어가 선지에 들어있다
근데 오역한다 라고 하면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철자가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어휘를 정리해줘야 됩니다. successive는 이어지는, 계승하는, 성공적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observance, 준수, 뭔가를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죠. 관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contraction, 수축이라는 뜻이죠. 엄마 계약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철자가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혼동어휘들 반드시 정리해줘야 되고요. 좀 전에 제가 학술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에 aesthetic experience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학생들이 그냥 보고 알지, 심미적인 경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심미적인 경험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름다운 경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분필로 칠판에 글씨를 쓰는 건 심미적 경험이 아니죠. 하지만 분필을 보고요. 분필의 모양과 색깔과 질감을 보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심미적인 경험이죠. 그게 꼭 뭘 아름다운 걸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지문에 나오는 학술적인 용어들, 학술적인 의미들을 그냥 팝하고 나오는 것처럼 번역하는 것이 아닌 자주 출제되는 의미들은 어떤 것인지 꼭꼭 짚고 가야 된다는 점. 수업 때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perception과 cognition도 마찬가지죠. 자, perception, 지각, cognition, 인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지각과 인지의 차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학부모님들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험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perception은 감각과 관련된 거죠. 지각입니다.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cognition은 우리 머리가 하는 활동이죠. 그야말로 기억하고 학습하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둘을 혼동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가 perception, cognition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당연히 지문에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 기출문제에 들어있는 그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기출문제를 꽤나 열심히 설명을 하는 편인데요. 족보 중요한 거 아시죠? 기출문제, 평가원 메이드 문제야말로 정말 중요한 족보 아니겠습니까? 사설 모의고사, 물론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고 훌륭한 문제들이 있지만 기출문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5년, 더 나아가서 고난도 문제의 경우에는 7년, 10년까지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주요 내용들을 제가 기출의 유형별로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잘 전달하는 편이고요. 빈칸이 어렵다, 순서가 어렵다, 삽입이 어렵다. 자, 빈칸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삽입 문제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제가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의 해설을 3년간 했다고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시험의 흐름대로 가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치고 빠지고를 어떻게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건지 핵심적인 설명을 팍팍팍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전 모의고사 해설이야말로 제가 가장 자신이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문제를 풀 때 빨리 정확하게 푸는 요령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제가 집중하는 바는 정답의 근거. 근거 없는 답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답을 정하는 방법 제가 꼭꼭 집어가면서 가르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오답입니다. 너의 오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제가 설명할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33번 문제 정답은 3번. 근데 혹시 너 1번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화들짝 놀라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출제해 봤는데요.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은 근거 있는 정답을 성의 있게 선지로 쓰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자칫 잘못하면 글을 잘못 이해했을 때
이런 오답을 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 이해한 건지 이해하지 못한 건지를 판단하기 위한 매력적인 선지를 쓰죠. 그 선지를 쓰는 과정이 문제 출제에서 진짜 힘든 고난의 시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살짝 놓쳤을 때 어떤 매력적인 오답에 걸릴 수 있는지, 자, 그리고 그 오답을 골랐을 때 어떻게 해야 이걸 피해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짚어주는 수업으로 학생들을 정말 놀라게도 하고 학생들이 정말 간지러운 점을 제가 잘 긁어주기도 하는 실전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모임 수능영어 교재인데요. 리딩 엑시스는 제가 직접 집필한 기출문제 해설서인데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집과는 다릅니다.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집은 단순 회차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유형별로만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가 강남대성에서 10년 동안 강의하면서 수능에서 꼭 알아야 되는 독해 스킬 위주로 챕터를 나눠놨고 반드시 꼭 봐야 되는 지문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타의 기출문제 교재보다도 핵심적이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스터 어법과 어휘인데요. 좀 전에 설명드린 저의 노하우, 어법, 어휘, 꼭 알아야 되는 어휘와 정확한 해석을 도와주는 어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고요. 세 번째는 다모임 주간지인데요. 학생들한테 주간 과제를 줄 때 주간지만큼 효과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간지 안에는 꼭 외워야 될 단어, 구문, 그리고 리딩 숙제까지 데일리별로 차근히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주간지를 잘 따라오게 됐을 때는 수업을 들은 날뿐만 아니라 평상시 학습이 잘 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EBS 연계 교재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EBS 직접 연계가 없기 때문에 EBS는 안 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고3 친구들은 여전히 내신을 신경 써야 되죠. 내신 기간에 내신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꼭 수능을 잘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꼭 필요한 지문은 제가 짚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제 수업은 보캐블러리 테스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주간 과제로 외워야 되는 보캐블러리 약이 약 1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4, 50문제 정도 뽑아서 시험을 보고 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요 구문, 주요 리딩 제가 복습 시험으로 치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휘를 외우라고 해도 잘 못 외우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후에 제가 꼭 하나하나씩 짚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학은 어쩔 수 없이 누적하고 가야지만 다져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습 시험이라고 해서 채점만 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휘 시험의 경우에는 페일했을 경우 제 시험을 꼭 통과하고 가야 되는데요. 사실 페일의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하나만 틀려도 페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학습을 하고 갔는지 제가 수업 시간 이후에 조교와 함께 직접 확인해서 하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문과 어법 수업, 수능 독해 수업, EBS 수업, 모의고사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학기 초반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타임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해설도 해야 되고 뭔가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하프 모의고사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여름방학부터는 듣기를 포함해서 풀타임 모의고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일단 1월부터 3월까지는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고 정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리딩 엑시스, 유형별 독해 교재로 기출문제 정복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월쯤 출시되는 수능특강이 나오게 되면 학생들과 함께 수능특강의 주요 지문을 시작하면서 내신 휴강 전까지 수능특강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4월부터 6월까지인데요. 내신 휴강이 끝나고 돌아오면 6월 모의평가 바로 6월 초, 6월 1일부터 6월 3일 그 사이에 치러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내신을 치르고 오면 그동안 공부했던 걸 좀 잊고 오기도 하는데요. 좀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다시 빨리 수습해서 이 학생들이 시험 실전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6월 모의평가는
재수, N수생과 함께 치르는 시험이다 보니 더더욱 점수가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주지시키면서 긴장감 있게 꼭 수능을 준비하는 것처럼 학생들과 함께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또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또 기말고사 휴강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휴강 끝나고 나면 다시 뭘 해야 되나요? 이제 여름방학이 찾아오면서 또 9월 모의평가 대비를 해야죠.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시원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기도 하죠. 6평도 그렇지만 9평부터는 또 반수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요 대학을 잘 다니고 있지만 더 큰 꿈을 위해서 재도전을 하는 학생들까지 9월 모의평가부터는 많이 영입되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은 더더욱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기간이고 정말 누구 못지않게 힘을 발휘해야 되는 학습의 힘과 지속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간, 저와 함께 고난도 대비를 꾸준히 하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공부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가르친다. 사실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7, 8월 전까지는 어법, 어휘, 빈칸에 집중을 한다면 자, 선생님 34번까지 무조건 다 맞추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 이후부터는 순서 삽입. 정말 요즘에 빈칸은 조금 쉬워진 반면에 순서 삽입은 어려워지고 있죠. 그냥 느낌대로 풀다가 많이 틀리는 유형인데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9월 모의평가까지는 모든 고난도에서 일정 수준 높은 이해력을 가질 수 있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1등급 정착기이고요. 정착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의고사를 한두 번 1등급 했다고 해서 자기가 계속 1등급이 된다는 생각 하면 안 되죠. 점수는 조금씩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1등급 했다가 2등급 했다가 1등급 했다가 2등급 했다가 자, 제가 10번 시험을 봐서 학생이 1등급 하는 비율을 꼭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10번 시험을 봤을 때 10번 다 1등급 하고 수능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도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10번 시험을 봤는데 반은 1등급을 하고 반은 2등급을 한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시험장 안에서 2등급 할 가능성도 50%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는 정말 100점 백승할 수 있는 1등급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들과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바로 보고 제가 해설을 하면서 정말 알차고 자신감 있는 수능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 수업의 장점을 아주 많이 얘기했는데요. 제 수업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관리입니다. 사실 저희 수업이 100명 되는 그런 대형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치 위더스나 반포 해내학원에서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의 인원수는 많았을 때 한 20명대 중반 정도에서 좀 적었을 때는 20명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고요. 이 학생이 지금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점을 강화시켜줘야 될지 제가 한 명 한 명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강의 속에서 정말 익명으로 묻혀서 그냥 선생님이 던져주는 수업을 듣는 건 원치 않다. 하지만 개인 수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정 규모의 안정된 수업은 현전 선생님 수업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 제가 수업하고 있는 각각의 클래스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밑에 강남대성 수업까지 몇 개가 지금 더 있는데요. 이 밴드 안에서 제가 수업 보강이 있을 경우에 라이브 방송으로 바로 송출을 해서 보강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제 공지, 학부모님까지 같이 초대를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숙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매주 수업이 끝날 때 밴드에 게시하고 있고 학생별로 주요하게 제가 당부한 사항까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에는 이렇게 채팅창이 있는데요. 채팅창을 통해서 학생들은 저에게 상시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교가 답하지 않고요.
제가 답을 해주는데 24시간 안에 답을 해줍니다. 질문을 많이 할수록 좋죠. 제가 성의껏 시간이 되는 대로 학생들 하나하나 누가 질문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학생들에게 정기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영어 숙제를 잊어버리기가 십상이죠. 비로소 수업 전날, 아 맞아, 내일 학원 가야 되니까 오늘 영어 숙제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꼭 학생들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저를 잊지 말라고, 영어 공부를 하는 걸 잊지 말라고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안부 인사와 함께 영어 공부 잘하고 있니? 숙제 꼬박꼬박 잘 챙겨서 해야 돼. 혹시 미뤄서 한꺼번에 하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의 과제 성취도와 시험 점수 매주 궁금하시죠? 학부모님께 문자로 전송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수업은 월요일 날 대치 위더스의 저녁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반포 해냄, 제 개별 수업은 제 반포의 영어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확인 잘 해주시고요. 월요일은 대치 위더스, 목요일은 반포 해냄. 꼭 시간표 맞추셔서 제 수업에 학생들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책임 있게 잘 가르치겠습니다. 혹시 수업에 문의가 있으시면은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 현지연을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현지연 영어연구소 채널이 뜨게 될 텐데요. 그곳에 있는 채팅창에서 저에게 수업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성의껏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설명해 들어주신 학부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학생들에게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학부모님이 저를 보시고 학생을 보냈는데 학생은 이 선생님은 누구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를 보고 엄마 나 저 선생님인 것 같다. 저 선생님 느낌이 온다. 라고 제 수업에 참여해 준다면 더더욱이 같이 합을 잘 맞추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